자, 계속 읽어봅시다. 권 89 장의진녀열전입니다. 장의진녀열전 제29. 장의하고 진녀는 둘 다 이제 초안 전국시대 말기 사람이고요. 초안 쟁패기에도 이제 활동을 했던 유명한 명사들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의는 대량 사람이다. 대량은 위나라의 수도였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대량, 요게 대량 땅입니다. 대량 사람이다. 그는 어릴 적에 위나라 공자 무기를 추종하여, 무기라는 거는 그 신릉군을 의미하죠. 그의 빈객이 된 적이 있었다. 장의는 일찍이 망명하여 외황에서 유랑하였다. 외황이라는 거는요, 하남성 민권현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 근처 하남이라 그러면 요 근처 땅이니까 아마 요 근처 놀았다 그런 말이겠죠. 외황의 한 부잣집 딸이 매우 아름다웠는데 그녀는 용렬한 사람에게로 시집을 갔다가 그 남편에게서 도망하여 아버지의 빈객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그 아버지의 빈객은 평소에 장의를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는 그 부잣집 딸에게 반드시 어진 남편을 구하고자 한다면 장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 여자는 이 말에 따라 마침내 그 남편과 헤어지고 장의에게로 시집을 갔다. 장의는 생활의 근심, 부담을 버리고 널리 교유하고 다녔는데 여자의 집에서 장의에게 후하게 돈을 대주었기 때문에 장의는 천리의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부를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위나라에서 벼슬하여 외황의 수령이 되었으며 그 후로 더욱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위나라는 여기죠. 장의의 고향이네요. 자, 진녀도 또한 대량 사람으로서 그는 육아의 학술을 좋아하여 조나라의 고형이라는 곳을 자주 드나들었다. 조나라 땅은 여기고요. 요 회색 땅이 조나라 땅이고, 고형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하북성 정현 동남쪽이라 그러는데 뭐 여기 어디 있었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아무튼 여기 근처 어리랍니다. 공자를 좋아했나 보네, 진녀가. 부자인 공승씨가 그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 또한 진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이다. 진녀는 젊은 시절에 장의를 아버지처럼 섬기며 그 두 사람은 서로 문경지교를 맺었다. 문경지교라는 거는 그 연파하고 인상여의 이제 의리, 우정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 진나라가 대량을 멸망시킬 때 장의는 외황에 살고 있었다. 일찍이 고조가 평민이었을 때, 고조라는 건 이제 한나라의 그 이름이 야한 유방을 의미하겠죠. 유방이 평민이었을 때 여러 차례 장의를 따르며 교회한 적도 있고 여러 달 동안 그의 객이 된 적도 있었다. 진나라는 위나라를 멸망시킨 지 여러 해 만에 이 두 사람이 위나라의 명사라는 소문을 듣고 장의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천금을, 진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500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어 찾았다. 이 장의와 진녀는 이름을 바꾸고 함께 진으로 와서 어떤 마을에 문지기 노릇을 하여 끼니를 이었다. 여기서 진이라는 거는 어디에 아무튼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가. 물론 그때는 이제 초나라의 현이었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이제 도망갔다 그런 얘기 같아요. 진나라의 자기를 찾으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문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관리가 진녀에게 잘못이 있다고 매질한 일이 있었는데 진녀가 반영하려고 하자 장의가 진녀의 발을 밟아 매를 맞도록 하였다. 관리가 떠나자 장의는 진녀를 뽕나무 아래로 데려가 꾸짖었으며 말하기를, 처음에 내가 공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금 작은 치욕을 당하였다고 하여 일개 관리의 손에 죽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진녀는 이에 수긍하였다. 진나라는 조서를 내려 현상금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찾았는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문지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마을 안에 조서를 포고하였다. 진섭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진섭은 기에서 봉기하여, 기라는 건 땅 이름인데 안휘성이라네. 안휘성이니까 뭐 이 어디겠죠? 이 어디에서 봉기해서 진에 이르렀는데, 그 진이라는 거는 아까 장의하고 진녀가 숨어있던 진이죠. 그 군대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장의와 진녀가 진섭에게 이름을 올리고 뵙기를 청하였다.
진석과 그의 측근들은 평소에 장이와 진녀의 현명함에 대하여 자주 들었으나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기에 그들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진나라의 호걸과 원로들이 진섭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여기서 진나라라는 거는 이제 장이하고 진녀가 숨어있는 진나라입니다. 설득하여 말하였다. 장군은 몸소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은 채 사조를 거느리고 저 포악한 진나라를 멸하여, 여기서 포악한 진나라라 그러는 건 여기 요 진나라죠. 초나라의 사직을 다시 세워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후대를 이으셨으니 그 공적은 왕이 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게다가 천하의 여러 장수들을 살피고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원컨대 장군께서 초나라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진섭에게 원로들이 얘기했답니다. 진섭이 두 사람에게 물으니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진섭이 두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는 이제 장이하고 진녀한테 물었다는 거겠죠. 저 진나라는 모두하여 남의 국가를 멸망시키고 사직을 없앴으며 남의 후세를 끊어놓았고 백성의 힘을 피폐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모두 약탈하였습니다. 이런 때 장군께서 눈을 부릅뜨고 담력을 크게 하여 만번 죽을지언정 무차히 살기를 구하지는 않겠다는 계책을 내시고 천하를 위하여 잔악한 무리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진 땅에 오셨는데, 진 땅은 여기서 자기 땅이죠, 그죠? 자기가 숨어있는 땅이죠. 오셨는데 왕이 되신다면 이는 천하의 자신의 사욕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사욕을 보이는 것이 됩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보이는 것이 됩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왕위에 오르지 마시고 지금 빨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셔서 사람을 파견하여 6나라들의 후계자를 세우십시오. 이는 장군에게는 같은 편을 만드는 것이고 진나라에게는 적이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죠. 적이 많으면 힘은 분산되고 편이 많으면 군대는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들에서는 싸우는 병사가 없게 되고 현에서는 성을 지키며 저항하는 병사가 없게 되어 저 포악한 진나라를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양에 운거하여 제후들을 후령하십시오. 제후들은 망하였다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으니 덕으로서 그들을 복종시킨다면 재앙의 대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만 진 땅의 왕이 되신다면 천하가 분열될까 두렵습니다. 마지막에 진이라는 건 이제 숨어있는 진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진섭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진녀는 이에 다시 진왕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진섭을 설득했단 말이겠죠. 대왕께서는 양과 초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요 위나라 땅을 의미합니다. 위나라를 의미합니다. 위나라. 대왕께서는 위나라와 초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와서 함곡관으로 들어가는데 힘을 쓰시느라 아직 하북의 땅을 거두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은 일찍이 조나라를 유력한 적이 있어서 그곳의 호골들과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원컨대 기병을 거느리시고 북쪽으로 조나라를 공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병이라는 거는요 그 말 타는 그런 기병이 아니고요, 그 의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습하는 부대, 뜻밖의 부대, 그런 걸 기병이라 그래요. 이에 진왕은 예로부터 친하게 지내던 진나라 사람인 무신을 장군으로 삼고, 여기 진나라는 또 숨어있는 진나라 의미합니다. 소소를 호군으로 삼았으며 장이와 진녀로 좌우 교위를 삼아 3,000명의 병조를 주어 북쪽으로 조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3,000명 주고 조나라를 공격하였다고? 무신 등은 백마에서 황하를 건너 여러 현에 이르러 그곳에 호골들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백마라는 거는요 그 나루토인데, 이게 황하인가? 이게 황하죠. 아마 이 근처에 어디가 백마일 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는 맞는 것 같아. 자, 백마에서 황하를 건너 여러 현에 이르러 그것에 호골들을 설득하여 말했다. 백마에서 건넜다는 건 여기 조나라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겠죠. 진나라가 혼란한 정치와 가혹한 형벌로서 요 진나라가 천하를 잔혹하게 다스리고 해를 끼쳐온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바꿀까? 요걸 바꿀까요?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마리장선을 쌓는 노역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오령을 수비하는 병역이 있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소동이 찾아 백성들은 피폐한 실정인데도 엄중하게 인두세를 거두어들여서 군비로 공급하였습니다. 인두세라는 거는 그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이제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족은 4명인데 그러면 4명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청나라 말기에 인두세가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죠. 말기가 아니구나. 초기에 이제 강희제 때 없었던가? 옹정제 때 없었던가? 아무튼
그리하여 재물은 고갈되고 힘은 다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 가혹한 법과 준엄한 형벌로서 백성들을 무겁게 억누르는 까닭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왕께서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천하를 위하여 앞장을 서서 초나라 땅에서 왕위에 오르시니 사방 2000리 땅에서 이에 호응하지 않는 곳이 없어 집집마다 스스로 분노하고 사람마다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제각기 자신들의 원한을 갚고 원수를 공격하였으므로 현에서는 그 영성을 죽이고 군에서는 그 수위를 죽였습니다. 영성하고 수위는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관리들이겠죠.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초나라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진에서 왕위에 오르시고는, 진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숨어있던 요게 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근철 거야. 자, 왕위에 오르시고는 오광과 주문으로 하여금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오광하고 주문은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봉기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때 제후에 봉함받는 업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호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릇 천하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진나라에 대하여 괴로움을 느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천하의 힘에 의거하여 무도한 군주를 공격하여 부모의 원한을 갚고 땅을 할양받고 토지를 차지하는 일은 사내 대장부의 좋은 기회인 겁니다. 왜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장이하고 진녀가 이제 그 백마를 건너가지고 조나라를 치러 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조나라 땅인데 지금 백마를 건너가지고, 여기가 하내니까 아마 요쪽이 백마겠지? 백마를 건너가지고 조나라를 치러 갔어요. 그 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조나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조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 중에 왜 이름 난 사람들, 호걸들이나 문사들 있잖아요. 그 명사들한테 이렇게 이제 선동한 거예요.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여러분. 자, 호걸들은 모두 이 말에 수긍하였다. 이리하여 이를 착수할 군대를 거두어들여 수만 명을 얻었으며 무신을 무신군이라고 칭하였다. 이윽고 조나라의 10개 성을 함락시켰는데 그 나머지는 성을 지키며 투항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군대를 이끌고 동북쪽으로 향하여 범양을 공격하였다. 범양이라는 거는요, 지명인데 범양은 어딜까? 하북성 서수현이라는데 범양이 어딜까요? 하북성, 조나라의 서북쪽이니까 아마 이 근처 아닐까요? 아마 이 근처같이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범양을 공격하였는데 범양 사람인 괴통이 범양령에게, 범양령이라는 건 범양의 관리겠지, 설득하여 말하기를 공께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말을 은밀히 듣고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공께서 이 괴통을 얻어 살아나게 되신 것을 경화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진야하고 장의 군대가 범양을 쳤는데 범양 사람인 괴통이 범양의 관리한테 가가지고 네가 죽을 뻔했는데 나 덕분에 살 거다, 그러니까 축하해라, 감사해라 라는 의미로 얘기했다 그러네. 자, 범양령이 무엇 때문에 나를 조문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괴통이 말하였다. 진나라의 법은 준엄하여 공께서 범양령이 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남의 부모를 죽이고 남의 아들을 구하러 만들고 백성의 다리를 끊어놓고 백성의 머리에 경형을 가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애로운 어머니나 효성스러운 아들이 공의 백가족에 비수를 꽂지 못한 것은 진나라의 법이 두려웠기 때문일 뿐입니다. 말 재밌게 하네요. 지금 천하는 크게 혼란하여 진나라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자애로운 아버지나 효성스러운 아들이 공의 백가족에 비수를 꽂음으로써 이름은 없고 잘 처인즉 이것이 바로 신이 공을 조문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제후들은 진나라를 배반하고 무신군의 군대도 곧 이곳에 도달할 것인데 공께서 범양을 굳게 지키려 하신다면 젊은이들은 모두가 앞을 다투어 공을 죽이고 무신군에게 항복하려 할 것입니다. 공께서 급히 신을 파견하여 무신군을 만나게 하신다면 화를 북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범양령은 이에 괴통으로 하여금 무신군을 만나게 하였는데 괴통은 이렇게 말하였다. 공께서는 전쟁을 벌여 승리를 얻고 나서야 그 땅을 경략하신다거나 공격을 하여 이긴 뒤에나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시는데 신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신의 계책을 들으신다면 공격하지 않고도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싸우지 않고도 땅을 경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문을 포고함으로써 천리를 평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무신한테 괴통이 얘기하네요. 무신군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자 괴통이 말하였다. 지금 범양령은 마땅히 그 사졸들을 정돈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할 터인데 그는 겁이 많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탐욕스러워 부귀를 중하게 여기는 고로 천하의 누구보다도 먼저 항복을 하고자 하나 공께서 그가 진나라가 임명 관리라고 하여 이전에 10개 성과 같이 죽일 것이라고 여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양의 젊은이들을 역시 그 영을 죽이고 자신들이 성을 근거로 하여 공에게 항거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께서는 정에게 제후의 인을 가져가게 하셔 그를 범양역에 봉하게 하신다면 범양령은 성을 들어서 공께 항복할 것이고 젊은이들도 감히 그 영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범양령으로 하여금 화려한 장식을 한 붉은 수레를 타고 연나라와 조나라의 교회를 달려 지나가게 하십시오. 연나라와 조나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두 이 사람은 범양령인데 진나라에서 이제 파견한 관리인데 가장 먼저 항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복해도 이제 저렇게 멀쩡하게 대우받는다는 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하면 연나라와 조나라의 성은 싸우지 않고서도 항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경문을 포고함으로써 천리를 평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신군은 그의 계책을 쫓아 괴통을 찾아러 보내 범양령에게 제후의 인을 하사하게 하였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조나라 땅에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싸움을 하지 않고 항복해온 성이 30개나 되었다. 32여 개나 되었다. 한단에 이르러 장유와 진녀는 한단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조나라의 수도인데 여기죠. 요거는 감단이라 읽으면 안됩니다. 한단입니다. 한단. 한단에 이르러 장유와 진녀는 주장의 군대가 함곡관에 들어가 희에까지 이르렀다가 퇴학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주장이라는 거는요 주문인데 요것도 사람 이름이고 희에까지 이르렀다는 거는 함양 그러니까 여기 주장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주문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함곡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어디에요 함양 바로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퇴학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자, 또한 장수들이 여러 장수들이 진나라 왕의 진왕을 위해서 진왕이라는 건 아까 그 진섭을 의미하죠. 진섭을 위해서 땅을 탈취하고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듣고 진왕이 자신의 계책을 사용하지 않고 또 자신들을 장수를 삼지 않고 교의를 삼은 것을 원망하였다. 이에 무신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진섭은 이 땅에서 봉기한 뒤 진 땅에 이르러 왕에 올랐는데 그는 이제 반드시 육국의 후대를 세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장군께서는 현재 3000명의 군대로서 조나라 수십 개 성을 항복시켜 홀로 하북에 응구하고 계신데 장군께서는 왕이 되지 않고서는 이곳을 진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진왕은 무함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돌아가서 보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형제라도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조나라의 후손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장군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급박합니다. 진야하고 장이가 굉장히 큰 모사꾼이네요. 굉장한 모사꾼이네요. 무신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조왕에 즉위하였다. 그는 진야로서 대장군을 삼고 장이로서 우승상, 소소로서 좌승상을 삼았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진왕에게 보고하였다. 진왕은 크게 노하여 크게 빡쳐서 무신 등의 집안을 모두 멸족하고 군대를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때 진왕의 상국인 방군이 가난하기를 진나라가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그 진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큰 진나라죠. 진나라가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무신 등의 집안을 모두 죽인다면 이는 또 다른 하나의 진나라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큰 적이 하나 생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빨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나라를 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진섭은 이 말에 동의하고 그의 계책에 따라 무신 등의 집안 사람들을 궁중에 옮겨놓고 연금하고 장이의 아들 오를 성도군에 봉하였다. 진왕은 사자를 보내 조왕을 경하하고 축하하고 군대를 일으켜 서쪽으로 진격하여 함곡관에 들어갈 것을 재촉하였다. 그러자 장이와 진녀는 무신을 설득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조왕이 되신 것은 초나라의 뜻이 아니며 계책에 따라서 대왕을 할애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나라가 진나라를 멸하고 나면 반드시 조나라에게 대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서 초나라라는 건 진섭을 의미하죠. 원컨대 대왕께서는 군대를 서쪽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북쪽에 연과 대를 취하여 얻으시고 대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신이 조나라 왕이 돼 있는 건데 대 땅과 그 다음에 연나라 땅을 취하여 얻으시고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읽었지? 남쪽으로는 한 해를 거두어들이면서 스스로의 영토를 넓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한 해라는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하동이고요. 참, 여기가 한 해입니다. 여기 한 해. 조나라 땅을 지금 무신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하고 연을 먹고 그리고 한 해를 먹어라 라고 이제 장이하고 진녀가 간언한 거죠. 조나라가 남쪽으로는 대하를 근거로 하고 북쪽으로는 연과 대지방을 차지하게 된다면 조나라가 비록 진나라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감히 조나라를 제압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왕은 무신이죠. 무신은 이 말이 맞다고 여겨 군대를 서쪽으로 진격시키지 않고 한광에게는 연나라를 공격하게 하였고 일양에게는 상산을 공격하게 하였고, 상산이라는 거는 대땅을 의미하죠. 요 근처 땅입니다. 요게 상산이고요. 장염에게는 상당을 공격하게 하였다. 상당이라는 거는 이제 요 아래쪽 요 태원? 여기 훨씬 남쪽이구나. 여기 상당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상산도 아마 훨씬 남쪽일 텐데 모르겠다. 아마 상산은 이 근처 땅일 거예요 아마. 너무 북쪽에 있다 얘기했다 보네. 자, 아무튼 한광이 연나라에 이르자 연나라의 사람들은 그를 연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조왕은 장이 진녀와 더불어 북쪽으로 진격하여 연나라의 병력을 공격하였다. 조왕은 한가한 때에 외출하였으나 연나라군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무신이 이제 영군한테 잡혔다는 말이죠. 연나라의 장군이 조왕을 가두어두고 조나라의 땅을 반분해주면 왕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조나라의 사자가 가기만 하면 연나라는 즉시 죽이고 땅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조나라가 이제 무신을 풀어달라고 이제 사자를 보내면 이제 사자를 죽이고 땅 달라고 계속 연나라가 개겼단 말이죠. 개판이네요, 국제정세가. 이게 잠깐 이제 해설해 드리자면요. 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기라는 곳에서 진섭이라는 사람이 일단 봉기했어요. 봉기해가지고 여기 있는 진나라 땅을 점령하고 여기서 이제 진왕이 올랐단 말이지. 그걸 이제 초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신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조나라를 쳤어요. 조나라를 쳐가지고 조나라를 점령했는데, 조나라에서 무신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왕이라고 스스로 왕이 올라버렸네. 근데 그 조왕이, 그러니까 그 조왕 무신이 이제 조왕 무신이 이번에는 땅을 넓히려고 그때 연나라 그리고 한해군을 각각 쳤는데 한가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가 맞나요? 한광이네요. 한광이라는 사람을 연나라에 보내가지고 연나라를 치게 했는데 한광이 연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건 자기가 또 연나라 왕이 돼버렸어. 근데 또 무신이 그걸 가지고 빡쳐가지고 연나라를 치러 갔다가 연나라한테 잡혀가지고 개꼴났다, 개쪽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자, 장이와 진녀는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잡리를 아는 병사가 같은 막사의 동료에게 말하기를, 내가 공을 위하여 연나라를 설득하여 조왕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겠다고 하자 동료들은 그를 모두 비웃으며 말하기를, 사신으로 간 사람이 10명이나 되지만 가는 즉시 죽임을 당하였는데 네가 어찌 왕을 구해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였다. 공이라는 거는 여기서 장이하고 진녀를 이제 돕는다, 그런 말이네. 자, 그러나 그는 연나라 성벽아래로 달려갔고 연나라 장군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연나라 장군에게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까? 라고 묻자 그 연나라 장군은 너는 조나라 왕을 구하고 싶어하는 것일 테지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병사는 군께서는 장이와 진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연나라 장군은 현인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병사가 다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연나라 장군은 그들의 왕을 구하려고 하겠지라고 하였다. 조나라의 잡리라는 병사는 이에 웃으며 말하였다. 이름도 안 나와. 잡리라는 병사야 그냥. 공께서는 이 두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시는군요. 저 무신, 장이, 진녀는 말채찍을 흔드는 것만으로 조나라의 수십 개성을 함락시켰으며 그들도 각기 남면하고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남면이라는 것은 왕위를 의미해요. 왕은 이제 북쪽에 앉아서 신하들을 남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하라는 의미로는 이제 남면 대신 북면이라고 하죠. 신하들은 남쪽에 앉아서 북쪽으로 왕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찌 경상이 되고 그만두겠습니까? 경상이라는 건 재상을 의미합니다. 무릇 신하와 왕의 지위를 어찌 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조나라의 세력이 정해질 무렵에는 감히 나라를 삼분하여 각기 왕이 될 수 없었기에 나이의 고하를 따져 먼저 무신을 앞세워 왕위에 즉위시킴으로써
조나라의 인심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나라 땅도 모두 복종하였으니 이 두 사람도 조나라를 나누어 왕이 되고 싶지만 다만 기회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께서 조왕을 감금하고 계시니 이 두 사람은 명목상으로는 조왕을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연나라가 그를 죽이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은 조나라를 반분하여 각기 왕이 될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의 조나라로도 연나라를 가벼이 여기는데 하물며 두 명의 현명한 왕이 서로 지지하며 왕을 죽인 죄를 질책한다면 연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연나라 장군은 그의 말이 맞다고 여겨 조왕을 돌려보냈고 그 잡리라는 병사는 마차를 보라 귀국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조나라 왕이 무신이죠. 무신이 잡혔는데, 연나라에 잡혔는데 잡리라는 병사가, 이름도 안 나는 잡리라는 병사가 조왕을 구하겠다고 가가지고 진녀하고 장리하고 무신이 조나라를 함락시켜버리고 조나라를 쉽게 점령해버리고 무신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진녀하고 장인이 현명한 사람인데 무신을 왕으로 추대한 거는 그냥 무신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왕으로 추대해준 것 뿐이다. 땅을 넓히고 그렇게 되면 진녀하고 장리도 왕위에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연나라에서 이제 조나라 왕이 무신을 죽여버린다면은 진녀하고 장인은 오히려 좋아하면서 여기 조나라 땅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왕이 올라가지고 연나라 왕이 연나라에서 이제 조나라 왕을 죽였다는 구실로 해가지고 연나라를 칠 거다라고 협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나라 장군이 무신을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일양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 것 같네요. 이미 상산을 평정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니, 상산은 이제 요 땅이지. 상산을 평정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니 조왕은 다시 일양으로 하여금 태원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태원이라는 건 상산 위에 있는 요 땅입니다. 태원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서급에 이르자 진나라 군대가 장형을 가로막아 전진할 수 없었다. 서급이라는 거는 석가장 쪽이라는데, 석가장이 어디지? 뭐 태원 근처겠죠? 보자. 정형이라는 건 뭐죠? 아, 정형이라는 거는 이제 관문이라네요. 보자. 정형. 여기 태행산맥이 이렇게 쭉 뻗쳐 있는데 요 산맥에 있는 관문이 이제 관문 이름인가 봅니다. 진나라 군대가 이제 그 관문을 지나야지 태연을 칠 수 있는데, 근데 진나라 군대가 관문을 막고 있어서 못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때 진나라 장군이 이세 황제의 사자라고 속여 일양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은 겉봉이 봉해져 있지 않았으며 그대는 일찍이 나를 섬기어 귀함과 총애를 누렸다. 그대가 만일 조나라를 배반하고 진나라를 위한다면 그대의 죄를 용서하고 귀하게 되야겠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러나 일양은 이 글을 받고 의심하여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한단으로 돌아가서 증언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단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조왕의 손인누이가 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행렬과 만나게 되었는데 기병 100여 명이 따르고 있었다. 일양은 멀리서 바라보고 왕이라고 여기고 길 옆으로 빗겨서 엎드리며 절하였다. 왕의 손인누이는 술에 취하여 그가 장군일 줄도 모르고 기병을 시켜서 일양에게 답례하게 하였는데, 일양은 본래 귀한 신분이었으므로 길에서 일어나자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보기가 부끄러웠다. 그러자 그들을 따르는 부관 한 사람이 말하기를 천하가 진나라에게 반기를 들고 있으니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왕은 무신은 본래 장군의 휘하에서 나온 자인데 지금 그의 여자조차 장군을 위해서 수레에서 내리지도 않으니 잘 못 봤나 보죠. 청컨대 제가 쫓아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다. 일양은 이미 진나라의 서신을 받고서 조나라를 배반하려 하면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일로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 길에서 왕의 누이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마침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한단을 습격하였다. 개판이네요. 정말 개판. 한단에서는 이러한 일을 모르고 있었기에 결국 무신과 소소는 죽임을 당하였다. 조나라 사람들 중에는 장이와 진녀의 눈과 귀가 되어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도망칠 수가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남은 병사를 거두어들이니 수만 명이 되었다. 그의 빈객 중에 어떤 사람이 장이를 설득하여 말하기를 두 분께서는 나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고 의로서 도우면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그들은 조헐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조왕으로 옹립하였고 신도에 거하였다. 신도라는 건요, 하복성 어디라는데 뭐 여기 근처 어디에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자, 그때 일양이 진격하여 진녀를 공격하였으나 진녀가 일양을 패배시키니 일양은 도망하여 장암에게 귀속하였다. 장암이라는 것은 진나라 장군이죠. 장암은 군대를 이끌고 한단에 이르러, 자, 잠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개판인데 상황이. 아까 이제 그 잡리라는 병사 덕분에 그 조나라 왕 무신이 여기 어디에요? 연나라에 붙잡혔다가 그 풀려났는데, 풀려난 이후에 이제 일양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풀려나기 전에 이제 일양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상당을 치게 했어요. 근데 풀려난 이후에 그 일양이 상당을 평정으로 돌아오니까 이번엔 다시 태원을 치라고 해가지고 태원을 공격하겠는데, 근데 태원에서 일양이 이제 진나라 군대에 막혀가지고 이제 한단에다가 증원군을 청하려 다시 오고 있는데 그때 일양이 진나라 군대한테서 배신하십시오 라고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차에 그 조나라 왕이죠, 무신의 어떤 누나가 일양을 잘못 알아보고 무리하게 됐고, 그래서 일양이 빡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누이를 죽이고 한단을 공격해서 소소하고 그 다음에 조왕 무신을 죽였는데, 장이하고 한단이 무사히 장이하고 진녀가 무사히 한단을 탈출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수만 명을 이끌고 조왕 허를 옹립해가지고 신도라는 곳에 거처했다가, 그리고 그 일양이 신도를 공격해오자 그거를 폐주시켰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여튼 헐이라는 사람도 조나라 왕으로 세우고요. 그렇게 이제 져버리니까 일양은 이제 한단을 버렸나?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건 일양은 이제 그 장이하고 진녀를 쳤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진나라 장군인 장암에게 귀순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요까지가 바로 지금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복잡하다. 장암은 군대를 이끌고 한단에 이르러, 장암은 진나라 장군이죠. 진나라 장군 장암이 한단에 이르러 그곳 백성들은 모두 한해를 옮기고, 한해 땅이 여기죠, 그죠? 한해를 옮기고 그 성곽을 모두 파괴해버렸다. 장인은 조왕 헐과 함께 도망하여 거록성에 들어갔는데, 거록이라는 것도 이제 북쪽에 있는 어디 그 땅입니다. 거록에 들어갔는데 왕리가 그들을 포위하였다. 왕리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인데요, 진나라 장군이랍니다. 진녀는 북쪽으로 가서 상산의 병력을 거두어, 상산이라는 것도 아마 이 근처에 어디 땅이죠. 거록하고 상산은 붙어 있습니다. 자, 상산의 병력을 거두어 수만 명을 얻어 거록성의 북쪽에 주둔하였다. 장암은 거록성의 남쪽 극원에 주둔하여 흙담을 양쪽에 쌓아올린 제방길을 만들어 하수에까지 연결시켜 왕리에게 군량을 공급하였다. 왕리의 군대는 군량이 풍부하자 맹렬하게 거록성을 공격하였다. 거록성 안에서는 군량이 거의 바닥나고 병력은 적었으므로 장인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진녀에게 전진하라고 하였으나 진녀는 병력이 적어서 진나라군을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히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장인은 크게 노하여 진녀를 원망하였으며 장염과 진택을 진녀에게로 보내 책망하였다. 다시 또 정리해보죠. 자, 장암이 이제 일양의 신도에 있는 진녀하고 장인을 쳤다가 폐주하고 장암에게 귀순해버렸고, 장암은 한단을 점령해가지고요. 한단을 점거해가지고 한단 사람들을 전부 다 한해군으로 옮겨버리고 성곽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왕리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군이죠, 진나라 장군을 보내가지고 북쪽의 거록성에 이제 운구하고 있는 장인을 쳤는데, 진녀는 거록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상산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왕리의 군대를 상대하기 벅차가지고 진녀는 거록성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고 있고, 그리고 장인은 이제 거록성에 포위된 상태로 있고, 진녀는 밖에서 상산에서 이끌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포위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어쨌건 상대할 수 없다고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인가 빡쳐가지고 진녀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 처음에 나는 공과 더불어 문경지기를 맺었고, 지금 왕과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죽을 징에 빠졌는데도 공은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앉아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니 어디에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는 의리가 있단 말입니까? 만일 그대에게 신의가 있다면 어찌 진나라 군대에 달려들어 함께 죽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하면 열의 한둘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진녀가 말하였다. 나는 전진해보았자 결코 조나라를 구원할 수 없고 군대를 모두 잃기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조왕과 장공을 위하여,
장공을 장의를 위하여 진나라에게 복수하려고 해서입니다. 만일 지금 함께 죽고자 한다면 이는 굶주린 범에게 고기를 던지는 것 같으니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에 장영과 진택은 사태가 이미 급박하니 함께 죽음으로써 신의를 세우지 어찌 이후의 일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 이에 진녀는 나는 죽어도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공들의 말을 따르도록 하겠소 라고 하고 5,000명의 군대로 하여금 장영과 진택을 따르게 하여 먼저 시험삼아 진군에 맞서보게 하였으나 붙자마자 모두 몰살당하였다. 이때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는 연나라 아까 황광인가요? 한광이죠. 한광의 연나라, 그리고 진섭의 초나라, 그리고 제나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나라가 전부 다 조나라의 위급함을 듣고 모두 달려와 원조했다. 장호도 북쪽으로, 장호라는 사람도 북쪽으로 대의 군대를 거두어, 대라는 건 요 땅이죠, 그죠? 대의 군대를 얻어 만여 명을 얻었는데 이들을 이끌고 와서 모두 진녀의 옆에 노벽을 쌓고 주둔하였으니 감히 진나라군을 공격하지 못하였다. 항우의 군대, 항우도 나오네요. 항우의 군대는 장함의 군대가 양쪽에서 쌓아올린 길을 여러 번 차단하니, 초나라가 여기서 진섭의 초나라가 아닌가? 진섭의 초나라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진섭의 초나라가 아닌가 봅니다. 자, 항우의 군대는 장함의 군대가 양쪽에서 쌓아올린 길을 여러 번 차단하니 왕리의 군대는 분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항우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하수를 건너 마침내 장함의 군대를 격파했다. 항우가 이제 그 거록의 포위를 깼네요. 그러자 장함은 군대를 물려 포위를 풀었고 제후의 군대는 그제서야 거록성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의 군을 공격하여 드디어 왕리를 사로잡게 되었다. 섭간은 자살하였다. 섭간이라는 것은 뭐 사람 이름인가 본데 장함의 부하랍니다. 결국 거록성을 보존하게 한 것은 초나라의 힘이었다. 이리하여 조왕헐과 장인은 거록성에서 나와 제후들에게 살해하였다. 장인은 진녀를 만나자 진녀가 조나라를 구원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장염과 진택의 소지를 캐물었다. 그러자 진녀가 노하여 말하기를 장인과 진택은 반드시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로 하여금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시험삼아 진나라 군에 맞서보도록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몰살당하여 빠져나오지 못하였소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진녀가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여 자꾸 진녀에게 물었다. 그러자 진녀는 노하여 말하기를 공께서 저를 이리도 심히 책망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공께서는 제가 장군의 직책에서 떠나는 것을 아쉽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고는 장군의 인수를 풀어서 장이에게 밀어주었다. 장이 또한 놀라서 받지 않았고 진녀는 일어나 측간으로 왔다. 그때 빈객 가운데 한 사람이 장이에게 신이 듣건대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 화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진장군께서 진녀죠. 공께 장군의 인을 주셨는데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것으로 상스럽지 못합니다. 빨리 이것을 받도록 하십시오 라고. 네, 안녕히 가세요. 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장인은 그리하여 그 인을 자기가 차고 그 휘하의 사람들을 거두었다. 진녀는 돌아와서 장이가 그 인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마침내 그곳을 급히 나와버렸고 장인은 결국 진녀의 군대를 거두어들였다. 진녀는 다만 휘하 중에서 친하게 지내던 수백 명과 함께 하수의 물가에서 낚시와 사냥을 하며 지냈다. 이로 인하여 진녀와 장이 사이에는 결국 틈이 생기게 되었다. 참 신기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된다는 거 보면. 주왕헐은 다시 신도에 거하게 되었다. 장인은 항우와 제후들을 따라서 한국관원으로 들어갔다. 한나라 원년 2월에 항우는 제후들이 왕에 봉하였는데 장인은 평소에 널리 교유했기에 그를 추천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항우도 평소에 장이 현명함에 대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조나라를 나누어 장이를 상산왕이라 하고 신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신도 이름을 양국으로 바꾸었다. 장이도 왕이 됐네요. 진녀의 빈객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항국에게 진녀와 장이는 똑같이 조나라에 공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항우는 진녀가 함곡관으로 들어오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남피에 있다는 것을 듣고 남피 부근에 세현을 봉해주고 조왕헐은 대예왕으로 옮겼다. 남피라는 거는요, 여기 남쪽에는 요쪽에 있는 요 땅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나 지금 방송 중. 나 조금 이따 연락.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전화라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남피는 아무튼 조땅입니다. 상황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또 왜 이렇게 상황 설명 많이 필요하냐? 거록의 포위를 풀었을 때 진녀가 장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장이가 원망했고 그것 때문에 틈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형세가 많이 변한 다음에 항우가 천하의 제후들을 봉봉할 때 그때 장이는 상선왕으로 봉했고요, 신도를 나스르겠고, 조나라 왕 헐은 대왕으로 옮기겠고, 그리고 진녀는 별로 주고 싶지 않았지만 주변에 간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남피에 요 세현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장인은 자기 나라로 가고 진녀는 더욱 빡쳐서 말하기를 장이와 진녀는 공이 같은데 지금 장이는 왕이 되고 이 진녀는 다만 후가 되었으므로, 후가 왕보다 낮은 거죠. 후가 되었으므로 이는 항우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제왕 전영이 초나라의 반기를 들자, 여러분 잠깐만요. 자, 아무튼 제왕 전영이 초나라에게 반기를 들자 진녀는 이에 하여를 보내 전영을 설득하도록 하였다. 제왕이라는 거는 여기 요 나라의 왕이겠죠. 황후는 천하를 다스림이 공평하지 못하여 여러 장수들을 모두 좋은 땅의 왕으로 봉해주고, 이전의 왕은 나쁜 땅으로 옮겨버렸기에 현재 조왕은 대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왕 헐이죠. 원컨대 대왕께서 신에게 군대를 빌려주신다면 제가 가진 남피의 땅으로서 대왕의 나라를 보호하는 엄폐물이 되겠습니다. 전영은 조나라에 친교 세력을 심어서 초나라를 배반하고자 했으므로 병사를 파견하여 진녀를 따르게 하였다. 진녀는 이리하여 세현의 군사를 모두 이끌고 상산왕 장이를 습격하였다. 장이는 패하여 도주하게 되었는데 가서 의탁할 만한 제후가 없다고 생각하여 말하기를, 한왕과 나는 옛날에 친분이 있긴 하지만 유방이죠. 항우가 강성한 데다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으니 나는 초나라로 가련다 라고 하였다. 그때 감공이 말하였다. 감공은 사람 이름인데 감덕이라네요. 감덕. 천문학자라네. 한왕이 함곡관에 들어가자 5개의 별이 동정에 모여들었습니다. 동정은 진나라의 분야입니다. 곳에 먼저 이르는 사람이 반드시 천하를 제패하게 되겠. 이건 이제 유방이 관중으로 들어갔던 걸 의미하는 거죠. 관중으로 들어갔던 거. 그곳에 먼저 이르는 사람이 반드시 천하를 제패하게 될 것입니다. 초나라가 비록 강하다고 하여도 후에는 분명히 한나라에 귀속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장인은 한나라로 도주하였다. 한왕도 그 무렵 삼진을 평정하고 나서 막 장함의 군대를 폐구에서 포위할 때였다. 장이가 한왕을 아련하자 한왕은 그를 후하게 대우하였다. 장인은 이제 진녀한테 치고 다시 또 이제 유방한테 투항해 갔네요. 이름이 유방한테. 진녀는 이미 장이를 패배시킨 뒤 조나라의 땅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대에서 조왕을 맞이하여 조왕으로 삼았다. 자, 진녀는 남피의 땅에 봉해져 있었는데 제왕하고 협력해서 여기 어디에요? 산산왕 장이를 패배시켰고, 장이는 한나라로 들어가서 유방한테 몸을 의탁했고, 진녀는 대땅으로 옮겼던 아까 헐 있죠. 헐을 다시 조나라를 불러 들어가지고 조왕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조왕은 또 진녀에게 고맙다. 진녀는 헐은 고맙잖아요. 왜냐하면 대가 이제 조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변방이니까 좋은 땅으로 불러줬으니까 다시 또 헐은 진녀를 남피의 세현의 후에서 대왕으로 봉해줬고 그랬답니다. 자, 진녀는 조왕이 약하고
나라가 매우 안정되었을 뿐이라 여기고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며 조왕을 보좌했으며 하열로 하여금 상국으로서 대를 지키도록 하였다. 한나라 2년 한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하였는데 사신을 조나라에 보내 함께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했는데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같이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진녀가 한나라가 장의를 죽인다면 따르겠소라고 하니 한왕은 장의를 닮은 사람을 찾아 그를 죽이고 미친놈들 그의 머리를 가져다 진녀에게 주었다. 진녀는 이에 군대를 파견하여 한나라를 도왔다. 그러나 한나라가 팽성에서 팽성이라는 건 여긴데 이쪽인데 팽성에서 개쪽 당하죠. 60만 명이 항우한테 개박살나나? 아무튼 한나라가 팽성에서 패하고 팽성의 서쪽에서 패하고 진녀도 장의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는 한나라를 배신하였다. 한나라 3년 한신이 이미 위나라의 땅을 여기 한신은 우리가 아는 그 회의무 한신입니다. 한신이 위나라 땅을 평정하고 옛날에 위나라 땅은 요 땅이죠. 위나라 땅을 평정하고 한나라는 장의를 파견하여 한신과 더불어 초나라를 정형에서 격파하고 정형이라는 건 아까 태행산맥에 있던 요 관문이죠. 정형에서 격파하고 지수의 물가에서 진여를 베고 진여도 죽었나 보네. 조왕허를 추격하여 양국 땅에서 죽였다. 양국이 아까 어디였죠? 아까 무슨 땅을 양국으로 이제 갭칭했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까 무슨 땅이었더라?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한나라는 장의를 조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한신이 위나라 땅을 평정하고 그러니까 조나라로 들어가서 정형에서 이제 조나라군을 패퇴시키고 그 다음에 진여를 잡아 죽이고 조왕헐도 양국이란 곳에 죽였단 말이죠. 자, 한나라 5년 장의가 죽자 경왕이라는 시효를 내렸다. 그리고 장의 아들인 장오가 그 뒤를 이어 조왕의 자리에 올랐다. 고조의 장녀인 노원공주는 조왕 장오의 왕후가 되었다. 한나라 7년 고조는 지금이 장의진년일제인데 장의진녀가 둘 다 죽었네. 한나라 7년 고조는 평성에서 조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조왕은 조속으로 겉옷을 벗고 팔뚝거리를 끼고는 몸소 음식을 바쳐 몹시 공손하게 행함으로써 사위로서의 예를 갖추었다. 그런데 고조는 두 발을 내벌리고 앉아 꾸짖는 등 그를 몹시 가볍게 대하였다. 그러자 조나라의 재상인 관고, 조오 등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장의의 빈객으로서 평소에 기가 있던 사람들인데 이에 놓아여 우리 왕은 나약한 왕이로구나 하며 말하고는 왕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무릇 천하의 호걸들이 함께 봉기하려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원조 왕이 됩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고조를 몹시 공손하게 섬기고 계신데도 고조는 무례하니 청컨대 대왕을 위하여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자 장호는 자기의 손바닥을 물어 피를 내며 보이면서 말하기를 공들은 무슨 말을 그리때이 하십니까? 선인께서 나라를 잃으셨을 때 고조의 힘을 입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덕이 후손에게까지 미치고 있으니 털끝만한 것도 모두 고조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원컨대 공들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 관구와 조오 등 10명은 이렇게 말하였다. 서로 이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왕은 장자로서 남의 은덕을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뜻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의 뜻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고조께서 우리의 왕을 모욕한 것을 원망하여 고조를 죽이려 한 것이 어찌 우리의 왕을 더럽히는 일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이 일이 성사되면 국궁을 왕께 돌리고 일이 실패하면 우리들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한나라 8년 고조가 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나라에 들렸는데 동원이 어디죠? 석가장이라네. 자, 아무튼 동원에 돌아오는 길에 조나라에 들렸는데 관고 등은 박인이라는 곳에 숙소에 이중벽에 사람을 숨겨놓고 고조를 죽이려고 했다. 고조가 그곳을 지나다가 머물려고 하는데 가슴이 떨려와서 이 현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부르니 박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다. 박인이란 곧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는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묵지 아니하고 떠났다. 한나라 9년 관고와 원수지간인 사람이 그들의 계책을 알게 되어 그들의 역모를 조정에 고하였다. 이 고조는 조왕과 관고 등을 모두 체포하였다. 그러자 10여 명의 사람이 모두 앞을 다투어 자결하였다. 관고는 홀로 노하여 꾸짖으며 말하기를 누가 공들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는가. 지금 왕께서는 참으로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않으셨는데도 왕까지 함께 체포되셨다. 공들이 모두 죽어버리면 그 누가 왕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밝히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고는 죄수를 태우는 수레에 꼼짝 못하게 실려 왕과 함께 장안으로 압송되었다. 장안이라는 건 이제 전안의 수도죠. 여기 아닐까? 자, 아무튼 고조는 장호의 죄를 다스림에 조나라의 여러 신하와 빈객으로서 감히 왕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 족속을 멸하라고 조책을 내렸다. 광구와 그의 빈객, 맹서 등 10명은 모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칼을 쓴 채 왕가의 종이 되어 왕을 따라왔다. 광고는 도착하자 옥관에게 단지 우리들이 한 일이며 왕께서는 진실로 모르시는 일이요 라고 하였다. 옥리가 수천 대의 곤장을 치고 쇠로 살을 찔러 그의 몸이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어도 끝내 다른 말 하지 않았다. 여후는 그 고조의 와이프죠. 여후는 조왕이 노원공주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였을 리 없다고 여러 번 고조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화를 내며 만일 장호가 천하를 차지한다면 그대의 딸과 같은 여자가 한둘이겠소 라고 하고는 여후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정위가 광고를 문초한 일을 보고하니 고조는 장서로구나. 누가 그를 아는 사람이 없겠는가. 사사로이 물어보라 라고 하였다. 그러자 중대부인 설공이 말하기를 광고는 신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 신은 평소부터 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나라의 명예와 도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고조가 설공으로 하여금 황제의 부절을 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자리 위에 앉아 있는 광고를 만나보도록 하였다. 광고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설공인가? 라고 하였다. 설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그의 고통을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호가 과연 영모의 계획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광고가 대답하였다. 사람의 정으로서 어찌 자기의 부모와 처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지금 3족이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찌 왕과 나의 육친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진실로 대왕께서는 모반하지 않으셨으며 단지 우리들만이 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과 함께 왕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상황을 자세히 말하였다. 이 설공은 황궁에 들어가 고조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고조는 조항을 풀어주었다. 미담이네요. 미담인가? 고조는 신의를 잘 지키는 광고의 사람됨을 훌륭하게 여겨 설공으로 하여금 그동안 일을 모두 알려주게 하였다. 그래서 광고에게 조항은 벌써 석방되었소 라고 하고 그를 석방하였다. 그러자 광고는 기뻐하면서 우리 대왕께서 정말로 석방되셨는가? 라고 묻자 설공은 그렇소 라고 대답하고는 또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그대를 훌륭하다고 여기셔 그대를 사면하셨네 라고 하니 이 말을 듣고 광고는 말하였다. 내가 몸에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으면서도 죽지 아니한 것은 조왕께서 모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네. 그런데 지금 왕께서 이미 석방되셨으니 나의 책임은 이미 다한 것이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물며 신하로서 그 임금을 시하여야 했다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군주를 섬기겠느냐. 설령 황제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느냐.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목에 혈관을 끊고 결국 죽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천하에 널리 유명하였다. 장호는 석방되어 나온 뒤 노원공주의 배우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선평후에 봉해졌다. 고조가 조왕의 여러 빈객들을 훌륭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칼을 차고 노비가 되어 조왕을 따라 함곡관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로서 제후의 재상이나 군수 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효혜와 고후, 문제, 효혜라는 거는 뭐더라? 아마 그니까 2대 왕제일 거예요. 두 번째 왕제일 거고 효혜제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여후 그리고 문제, 효문제 그 다음에 효경제 때 이르러 조왕의 빈객들의 자손은 모두 2000석의 녹을 받았다. 장호는 고후 6년에 죽었다. 그리고 아들인 언은 노원왕 출신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여후의 딸이었기 때문에 여후는 그를 노원왕에 봉하였던 것이다. 노원왕은 나약하고 형제가 적었기 때문에 장호의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두 아들도 봉하였는데 그중 수는 낙창후가 되었고 치는 신도후가 되었다. 고후가 죽고 여씨 일족이 무도하였기 때문에 대신들이 그들을 죽였는데 이때 노원왕과 낙창후, 신도후도 패하였다. 효문제가 즉위하자 다시 노원왕 언을 남궁후에 봉하여 장씨의 뒤를 잇게 하였다. 태성은 말하였다. 끝이네요. 이제
장의와 진녀는 현자라고 세상에 전해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빈객들과 종들까지도 천하의 중거리 아닌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거하는 나라에서 경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장의와 진녀가 처음에 빈천할 때에는 서로 죽음을 무릅쓰고 신의를 지켰으니 어찌 망설임이 있었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움켜쥐고 권력을 다투게 되자 마침내는 서로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어찌하여 예전에는 서로 사모하고 신용함이 그리도 진실하더니 뒤에는 이리도 심하게 서로 배신하게 되는가. 그들은 권세와 이록으로서 살긴 것이 아니겠는가. 영예가 비록 높고 설령 빈객이 많다고 하여 도 그들이 걸어온 길은 아마도 태백이나 열릉의 계자와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오태백은 이제 오나라의 왕족으로서 그 왕위를 어떻게 했더라? 맞아 왕위를 양보한 사람이죠. 얼릉의 계자는 이제 계차를 의미하는데요. 계차도 이제 오나라의 왕족인데 자기 이제 왕위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죠. 이 얘기는 뭐 제가 전부 다 이제 오자서 열전이나 손자 오기 열전 할 때 잠깐씩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총평하자면은요. 사마천은 이제 장의하고 진녀가 서로 권력을 두고 다투다가 이제 서로 몰락해버렸다. 그래서 그 태백이나 오태백이나 아니면 이제 개찰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평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볼까 이거를. 저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기보다는 그 되게 사소한 오해나 아니면은 뭐 섭섭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서로 이제 많이 존경하고 아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이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일 지경까지 이르렀고, 사실 이제 그 거록이 포위된 이후의 어떤 양상이라는 게 되게 나빴고요, 도자인데. 그리고 그 이후의 싸움도 서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장의가 진녀를 음해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진녀가 반대로 장의를 음해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이제 항우의 농공 행상에서 다시 또 사이가 벌어져 버렸고, 그게 이제 회복되지 못한 거였으니까. 어쩌다 진녀는 이제 후회까지 봉해졌지만 결국은 죽어버렸고요. 비명에 죽었고, 장의는 파란만장에 살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후까지 봉해져가지고 후손들도 잘 살았다. 그리고 보니까 장의의 아들도 나름대로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위나라 신릉군이라 그러면, 전국 상훈자 그러면은 뭐 전국시대 중기나 혹은 말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기간 되게 짧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이제 처음 나왔던 것처럼 장이라는 사람은 그 위나라 신릉군을 흠모해서 식객으로 따라냈다 그랬잖아요. 신릉군이 활동했던 시기하고 그러니까 장의의 어떤 생존 용도가 그러니까 겹친다는 것이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장의가 식객으로서 따라다녔다는 거는 장의가 예를 들면 뭐 태어났을 때 신릉군이 활동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고, 아마 장의가 적어도 한번 15살, 20살쯤 되었을 때는 신릉군이 이미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빈객으로서든 아니면 식객으로서 활동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장의는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신릉군도 받고, 그리고 진나라가 뭐예요? 그 전국을 통일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한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것도 봤으니까 굉장히 오래 산 거겠죠, 그죠? 그런 느낌 아닐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110살 이렇게 넘은 분들 계시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까지 다 겪고 계신 거니까, 역사 좋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장의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국시대 말기도 겪었고, 진나라 통치기도 겪고, 그리고 초안 쟁배 시기도 겪었고, 그리고 자기는 왕까지 했으니까, 왕까지 했고, 거기다가 자손은 후까지, 자손도 이제 후에 봉해졌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튼 아까 몽염에 대해서도 그랬었었는데, 나는 이제 그 장의하고 진녀에 대해서도 사마천의 평가가 좀 많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 좀 많이 편파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뭐 개찰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적당히 이제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장인 나름대로 이제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걸로 오늘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밤새 운전한다고 피곤했는데 아침에 또 방송을 하네요. 요걸로 그렇고요. 다음 방송은 또 언제인지 모르겠네. 이따 오후할 수도 있고, 목이 좀 나으면.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오랜만에 읽으니까 재밌네요. 내가 원래 사기열전을 한동안 읽었잖아. 근데 내가 이게 상권을 다 끝나고 중권을 읽어야 되는데 중권이 내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못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젠가 보니까 내 책상 위에 중권이 놓여있더라고. 내가 이걸 계속까지 못 봤나봐. 그래서 이제 요것도 간간히 계속 읽어볼 생각입니다. 사기는 언젠가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다음 열전은요, 다음 열전은 권 90 위표 팽월 열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안쟁패 시기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좀 읽게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열전은 권 89 장이진여 열전 제 29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열전으로 뵙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침부터 봐주신 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종료하겠습니다.